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금융 부분입니다. 교재는 107조. 금융 부분의 경우도 출제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적게 나왔을 때는 아주 적게 나와요. 한 4문제까지 나왔는데 많이 나올 때는 9문제가 한 파트에서 나왔었어요. 그래서 평균 5문제, 6문제는 출제가 되어지는 파트이므로 금융 신경 써서 보셔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게 기초 용어를 잘 잡는 게 중요합니다. 금융 부분에서는 파트가 두 파트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앞쪽 부분이 부동산 금융, 뒤쪽 부분이 부동산 증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과 증권을 다 싸잡아서 금융론 이렇게 말합니다. 앞쪽에 부동산 금융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좀 중요한 기초 개념이 이자율에 대한 개념이고요. 그리고 저당의 상환 방법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뒤쪽에 부동산 증권 부분에서는 주택저당 증권에 대한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그거는 이제 끝에 가서 하기로 하고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 투자론 이야기가 끝난 게 아니라 투자론에서 나왔던 용어들이 다시 좀 일부 나오기도 합니다. 자, 일단 107페이지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죠. 민법이나 다른 과목에 비하여 민법은 앞에 있었던 이야기가 계속 연장이 되어지죠. 기초 개념을 잘 잡으면 쭉 연장이 되는데, 부동산학의 경우는 이렇게 파트별로 끊어져요. 부동산학과에서 배우는 7개 과목을 계략적으로 쭉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이 부동산학 개론이란 말이죠. 원래는 문제를 좀 쉽게 내야 정상이에요. 개론이니까. 그러나 회수를 거듭함에 따라서 각 파트가 점점 깊어지기 시작하니까 아주 폭도 넓고 아주 내용도 깊습니다. 할 것도 되게 많고요. 7개 과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다가 총론까지 더하면 파트가 8개 파트입니다. 자, 우선 오늘은 부동산 금융 부분입니다. 부동산 금융 부분에서 금융이라는 용어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금융이라는 말은 뭐냐? 금융이라는 말은 뜻이 자금 융통이라는 말입니다. 자금 융통. 이 말을 줄여서 이렇게 금융이라고 부릅니다. 자금 융통의 의미는 쉽게 말하면 그냥 자금 조달 행위를 말합니다. 자금 조달 행위. 자금 조달 행위를 가리킨다. 더 쉽게 말하면 돈 끌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금 융통의 줄임말이 금융이다. 돈 끌어오는 거다. 금융이란 돈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끌어올 수도 있고 친구에게 돈을 빌릴 수도 있습니다. 전부 다 금융입니다. 그래서 금융이란 재화나 서비스는 개입되지 않고 돈 그 자체만의 흐름을 가리켜서 금융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친구한테 돈 빌리는 것도 금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급히 나오느라고 지갑을 가져오지 않았다. 그래서 옆에 짝꿍에게 10,000원을 빌리는 것도 금융인 겁니다. 그래서 금융의 의미를 여러분이 알아두시고, 부동산 금융이란 말을 써보죠. 부동산 금융. 그러면 의미가 부동산과 관련된 자금 조달 행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금융이란 부동산과 관련된 자금 조달 행위. 그럼 부동산과 관련된 자금 조달 행위는 다시 세분해서 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주택금융, 또 하나는 토지금융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관련된 자금 조달 행위, 토지와 관련된 자금 조달 행위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택금융, 토지금융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융이라고 말하면 주택금융이 대종을 이룹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부동산 금융을 주택금융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주택금융의 경우로 가보시죠. 우리는 주택금융이 대중을 이룬다 했으니까 주택금융을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금융을 이야기해 볼 겁니다. 우선 말이죠. 이렇게 말해 볼까요? A란 은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갑이 있습니다. 그럼 갑하고 A란 은행하고의 관계입니다. 자, A란 은행이 있고 갑이 있더라. 그러면 A 은행에서 갑에게로 현금이 갈 겁니다. 그리고 갑에게서 A 은행에게로 이렇게 저당권이 설정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A 은행과 갑 중에서 우리가 대출자라고 말한다면 대출자는 A 은행을 가리킬까요? 갑을 가리킬까요? 예, 대출자라고 부르면 A 은행을 가리키는 겁니다. 얘가 대출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얘를 대출자로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임대인과 임차인 중에서 빌리는 쪽은 임대인입니까? 임차인입니까? 빌려주는 쪽은 대자가 붙는 쪽이 빌려주는 쪽입니다. 빌리는 쪽은 차자가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갑의 경우를 차입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대출자를 갑으로 알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실제로 일상에서 그렇게 쓰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신문이나 방송들에서 얘를 대출자라고 표현할 때가 들어있어요. 이번에 대출금리가 올라감에 따라 기존 대출자들의 부담이 늘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러면 다른 기자들, 대부분의 다른 기자들도 그렇게 표현하는가? 아니, 정확하게 표현하는 기자들도 많습니다. 근데 몇몇 기자들이 착각을 해서 얘를 대출자로 표현하는 경우가 들어있더라. 근데 정확하게 이것을 표현하는 기자들도 많고 방송도 있습니다. 학술적으로 정확하게 얘가 대출자, 얘가 차입자입니다. 시험에서는 단 한 번도 요거를 얘를 대출자 이렇게 바꿔서 그게 맞다라고 표현된 적은 없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한 번 출제자가 착각해서 그렇게 낸 적은 있긴 합니다. 13회 때 착각해서. 그러나 그걸 막 예를 들어서 얘가 대출자가 맞다 이렇게 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출자와 차입자의 경우에 의미를 혼동하는 걸 출제자가 알고 얘를 대출자 안 하고 대출기간 이렇게 생각해서 내는 출제자도 있습니다. 대출기간 하면 좀 낫죠. 그죠? 대출기간 이렇게. 그러나 모든 출제자가 수험생을 배려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꼭 반드시 대출자 차입자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시오. 얘를 대출자, 얘를 차입자 이렇게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민법에서는 이런 용어를 안 씁니다. 저당권자와 저당권 설정자란 말을 씁니다. 민법 저당권 시간에 배우셨죠? 저당권자, 저당권 설정자라고 할 때 얘를 뭐라고 말합니까? 저당권, 얘를 저당권자라고 합니다. 얘를 저당권 설정자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뀐 것처럼 느끼면 아직은 무진장 초보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렇게 저당권자와 저당권 설정자라고 하는 것이 금방 이해가 됩니다. 민법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부동산학에서는 이런 용어를 다 쓸 뿐 아니라 더러 얘를 저당권 설정자라 해서 피저당권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당권자 또는 피저당권자.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런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부동산학에서는 주로 대출자, 차입자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민법에서는 파란색만 쓰고 부동산학에서는 다 쓸 수 있다. 그러나 주로 부동산학에서는 노란 걸 많이 쓴다.
그 다음에 갑이 누구냐에 따라서 갑이 집을 사려고 돈을 빌리는 거다 라고 한다면 갑이 집 사기 위해 돈 빌린다. 그러면 갑은 주택 소비자가 될 겁니다. 근데 갑이 주택을 지어서 공급하기 위하여 돈을 빌린다 라고 한다면 주택 건설업자가 됩니다. 그러면 갑이 주택 소비자라고 한다면 집 사기 위해 돈 빌리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로 주택 소비금융이라고 불러요. 주택 소비금융이다. 갑이 주택을 지어서 공급하기 위해 돈 빌리는 거라면 주택 개발금융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주택금융은 주택 소비금융이라는 것과 주택 개발금융이라는 걸로 구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걸 딱 빼면 주택금융입니다. 주택금융이죠. 주택금융의 경우가 주택 소비금융과 개발금융으로 구분될 수 있다. 주택 소비금융을 뭐라고도 말하냐면 소비자금융 그럽니다. 주택 개발금융을 공급자금융 그럽니다. 공급자금융에 대응해서 소비자금융을 이렇게 수요자금융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택소비금융, 집 사기 위해 돈 빌리는 것의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시오. 제도권금융,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의 조달을 제도권금융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고 전세를 끼고 집 산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일종의 무이자로 차입하는 거거든요. 그건 제도권 금융이 아니기 때문에 비제도권 금융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제도권 금융의 대표적인 예로서 주택 소비 금융의 경우를 예를 들면 저당대부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집 사기에 돈 빌리는 것, 요건 부동산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는 겁니다. 그 저당대부 이렇게 말합니다. 반면에 주택개발금융의 경우는 주택을 지어서 공급하기 위하여 돈 빌리는 것이거든요. 대표적인 예로 들어보면 건축대부 있습니다. 건축대부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요거는 우리가 이론 강좌에 더 들어가면서 할 거니까 여러분은 주택을 사기 위해서 돈 빌리는 건 저당대부고 주택을 지어서 공급하기 위하여 돈 빌리는 건 건축대부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의미만. 그래서 주택금융은 크게 둘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 알아두시고요. 108쪽을 잠깐 보시면 주택금융의 의의가 나옵니다. 거기 부분에 주택소비금융과 개발금융으로 구분되는 거 나와 있죠. 자, 그 다음 주택금융이 왜 필요할까요? 말할 것도 없이 집값이 너무나 비싸니까. 그죠? 그리고 주택금융의 기능 그냥 가볍게 읽으셔요. 이런 게 있다 정도로. 자, 그 다음에 이제 109쪽으로 건너갈게요. 여러분 부동산 저당대출제도라고 되어 있고 1 그리고 저당이라는 글자에 마치 형광펜으로 표시한 것처럼 되어 있죠. 중요한 용어여서 표시를 해놓은 것인데요. 여러분 저당이라고 하는 단어 그 옆에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자, 영어 단어 읽어봐 주실래요? 그거 읽을 때 모기지라고 읽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 읽으라고 그러니까 모를 테지라고 하던데 모를 테지 알 테지 그런 거 아니에요? 모를 테지 아니고 모기지. 따라서 앞으로 저당은 모기지다. 그런데 이 저당이 뭐냐? 부동산을 담보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 그러면 우리가 금융이라고 말하면 꼭 담보로 돈을 빌리는 거 아니라 신용으로 돈을 빌리는 것도 있거든요. 그럼 금융은 포괄적인 개념이고 그 금융 중에서 부동산 담보로 돈 빌리는 걸 저당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갑이란 사람이 집 사기 위해서 그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 이거 저당입니다. 대표적인 저당의 예를 들면 갑이 집을 사기 위해서 이제 그 주택의 저당권을 설정하라고 1억을 대출받아서 그 집을 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저당의 설정과 자금의 대출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주택이 있어야 돈 빌려주겠다 그러고 주택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줘야 내가 주택을 산다 그러면 평생 못 사니까 법무사 끼고 동시에 같이 진행됩니다. 그러면 주택을 담보로 해서 자금을 조달했다. 이게 뭐라고요? 저당.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용어
빌려주는 쪽을 대출자 또는 저당권자라 하고 빌리는 쪽을 차입자 또는 저당권 설정자 거기에 혹은 피저당권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용어 잘 알아두십시오. 그럼 저당의 종류를 잠깐만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선 먼저 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이래요. 무주택 서민. 무시무시한 사람입니다. 무주택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담보 능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서민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상환 능력도 없다는 뜻이에요. 은행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무주택 서민이 드디어 돈 빌리러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당신은 담보가 있나요? 그렇게 물었더니 없는데요. 이제 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상환 능력은 좀 있나요? 그랬더니 없는데요. 그러면 빌려주겠어요? 안 빌려주려고 그러죠. 그래서 은행은 빌려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은행은 당연히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려고 하냐면 담보가 있고 상환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주택이 한 채보단 두 채 있는 사람이 더 좋고 은행 입장에서는 세 채 있으면 더 좋아요. 그리고 돈은 많이 벌수록 좋아요. 우린 그런 사람을 부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자한테 빌려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기초과정에서 제가 점점점 은행이다, 돈을 빌리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적게 쓸게요. 그래서 대출자, 차입자에 부지런히 우리가 적응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잘 적응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당분간 조금 쓰긴 하는데 바로 앞으로 대출자, 차입자 그렇게 할 겁니다.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기초과정에 빨리 시험에 나오는 용어로 적응을 해야 돼요. 나는 적응을 천천히 할 테니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는 용어로 써달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기초과정은 책 읽지 말아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원래 기초과정은 책을 되게 느슨하게 쓰고 싶었다고 해요. 책을 원래 의도가 그래. 그런데 출판사 입장에서는, 출판팀 입장에서는 좀 더 완성도 있게 책을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뒤에 문제, OX 문제 그런 거 하나도 없었다고. 원래 그 의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OX 문제를 푸냐고. 그렇게 바로 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죠. 그거 안 돼요. 아직은 그럴 입장이 아니라고요. 그 원래 없었는데 그것도 좀 넣고 뭐도 좀 하고 거기다 중요 표시도 좀 하고 그래야 좀 있어 보이잖아요. 최대한 있어 보이게 출판에서는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자꾸 사정사정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래 그렇게 하자. 근데 꼭 우리는 말해요. 기초과정에서 책도 그냥 굳이 읽으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 왜? 읽을 능력이 없거든. 책 읽으라고 하잖아요.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뭔 말이에요? 맨날 그런 것만 올라와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많이 들어라. 기초과정 많이 들어라. 그리고 기본 과정부터 1월 달부터는 읽어라. 읽는데 잘 읽어지지 않아요. 그때도 천천히라도 그냥 읽어라. 그리고 3월 달부터는 기출 문제를 풀어라.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용어를 대출자, 차입자 이렇게 조금씩 바꿔갈게요. 자, 그러면 대출자 입장에서는 차입자가 무주택 서민이면 돈을 빌려주지 않고 싶어요. 자, 근데 말이죠. 이 돈이라는 단어가 원래 돌고 돌아서 돈이라면서요. 그러면 인체의 피의 흐름과 경제의 돈의 흐름이 비견돼요. 그러면 인체에서 피가 골고루 구석구석까지 잘 흘러갈 때 우리 건강해요. 젊은 사람들은 되게 피의 흐름이 크게 문제 없기 때문에 머리 위부터 발끝까지 피의 흐름이 골고루 잘 흘러가요. 근데 연세가 좀 들기 시작하면 이제 피의 흐름이 문제가 되기 시작해요. 혈관이 노후화되고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 거기에 혈관의 노후화 그러면 좀 이상한가요? 하여튼 그 일종의 노후화 맞아. 그래서 거기에 마치 뭐가 끼기 시작하고 그래서 혈전이나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이제 피의 흐름이 막히게 돼요. 그러면 구석구석까지 피의 흐름이 안 됐을 때 심각한 건강에 문제가 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경제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돈이 구석구석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구석구석 잘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게 잘 되지 않았을 때 경제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사람에 있어서 동맥경화 같은 게 와서 동맥이 막히거나 경화됨에 따라서 막히거나 그 혈관이 막혀서 피의 흐름이 멈추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하듯이 돈의 흐름이 잘 돌지 않았을 때 반은 우스갯소리지만 반은 내용이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돈맥경화라고 불러요. 진짜로 일상에서 돈맥경화다. 그러니까 돈이 잘 흘러가도록 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어디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냐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요. 그래서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정부가 말하기를 은행한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야, 갑에게 돈 빌려줘. 그리고 만약에 갑돌이가 돈을 못 갚으면 정부에서 대신 갚아줄게. 너는 걱정하지 말고 나는
장기에 걸쳐서 갑돌이한테 받으면 되니까 내가 그냥 빌려줘. 그리고 만약에 얘가 못 갚으면 갚아줄게. 이렇게 하는 게 정부 지원 프로그램으로서 정부 지원 저당이라 그래요. 정부 지원 저당 보실래요? 우리 교재에 니은에 정부 지원 저당이 있어요? 네. 그런데 정부 지원 저당 이전에 무주택 서민 갑돌이가 직접 돈을 A란 은행으로부터 빌리는 것은 전통적 저당, 재래적 저당이라 그래요. 말뜻 이해가 되셔요? 그러면 전통적 저당, 재래적 저당과 전통적 저당이나 재래적 저당은 같은 말이에요. 전통적 저당과 정부 지원 저당을 비교해 볼까요? 잠깐 봐주실래요? 정부 지원 저당과 전통적 저당 중에서 A 은행 입장에서는 어느 게 더 위험할까요? 전통적 저당이 더 위험하지. 정부 지원 저당은 정부가 보증을 하잖아. 여기서 위험이란 말은 투자론에서 말한 위험하고 달라요. 투자론에서 위험은 나중에 결과를 보니 예상과 달라졌다죠? 근데 여기서의 위험은 여러 가지 위험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위험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위험이 돈 빌려주고 못 받을 위험이에요. 돈 빌려주고 못 받을 위험, 원금 회수 위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금융론에서 위험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자 위험도 있고 뭐요? 또 유동성 위험도 있고요. 채무 불이행 위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위험들이 있는데 조기 성한 위험도 있어요. 그런데 주로 그냥 위험이란 말을 쓸 때는 원금 회수 위험을 가리킨다. 돈 빌려주고 못 받을 위험이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돈 빌려주고 못 받을 위험이 전통적 저당이 더 크다. 정부 지원 저당은 더 작다. 그러면 금융기관 말하자면 대출자인 은행 입장에서는 돈 빌려주고 못 받을 위험이 클수록 거기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높아요. 돈 빌려주고 받을수록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적용되는 이자율이 낮아요. 말뜻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렇게 놓고 보면 정부 지원 저당은 위험이 낮으니 이자율이 낮고 전통적 저당은 위험이 높으니 적용되는 이자율이 높다. 자, 그러면 위험이 높으면 이자율도 높고 그다음 융자 기간은 길어질까 짧아질까? 짧아져요. 위험이 낮으면 이자율도 낮고 융자 기간은 길어져요. 또 위험이 높으면 이자율도 높고 융자 기간은 짧아지며 융자 비율은 낮아져요. 조금 빌려준다고. 이해 가십니까? 융자 비율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위험이 낮으면 적용되는 이자율도 낮고 융자 기간은 길어지며 융자 비율이 높아져요. 말뜻 이해가 되셨죠?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부자와 가난한 사람 중에서 부자에게 적용되는 이자율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이자율보다 더 낮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빌려준 쪽 입장에서는 위험도가 낮기 때문에. 말뜻 이해가 되셨죠? 예.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금융의 의미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을 감정적으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아셨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금융의 원리가 그렇다. 그럼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내 돈을 빌려가는데 그 사람이 무지무지 재산도 많고 확실하게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 맞다. 그 사람에게 빌려줄 것 같아요. 아니면 생긴 것도 그렇고 딱 보니까 띄어먹게 생겼어. 그런 사람에게 빌려주려고 그래요. 안 그렇잖아요. 당연히 돈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의 원리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전통적 저당, 정부 지원 저당, 건축대부는 아까 한 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기초 개념, 용어 및 기초 개념에 대해서 보시자고요. 용어 및 기초 개념 109페이지. 용어 및 기초 개념입니다. 언제나 기초 개념들 이런 것들을 잘 잡아놓는 것이 잘하는 비결이니까요. 자, 용어에 관한 내용 설명 계속 이어갑니다. 예를 들면 이때 1억 원을 대출받았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리고 그 융자 기간은 15년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최초에 대출받은 1억 원을 뭐라고 부르냐면 융자원금, 이렇게 금융에서 불러요. 융자원금 이렇게 불러요. 저걸 저당대부액 이렇게 불러도 돼요. 융자원금이란 말로 보통 부르고요. 융자원금을 갚도록 부여된 기간을 융자기간이라고 해요. 융자기간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융자를 주기적으로 갚아야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융자원금 1억 빌렸고 이것을 주기적으로 갚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5년이 될 때까지 갚았다고 가정을 일단 합시다. 그래서 융자원금을 주기적으로 갚아가는 걸 융자상환이라고 해요. 융자상환. 그리고 갚고 남은 거 5년째까지 갚았고 이제 남은 거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융자잔고라고 해요.
융자 잔고, 융자 잔고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여러분이 유념할 것은 융자 원금이란 말이 있어요. 융자 원금을 주기적으로 갚아가는 요 융자 원금 갚도록 부여된 기간은 융자 기간이고요. 융자 원금을 주기적으로 갚아가는 건 융자 상환이고요. 융자를 상환하고 남은 건 융자 잔고이고요. 이렇게 용어의 의미를 먼저 알아두셔요. 근데요, 여러분 융자를 상환해 갈 때 주기적으로 얼마씩 갚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갚는 거에는 원금도 있고 이자도 있겠죠. 그럼 원금 플러스 이자를 갚겠네요. 그 원금 플러스 이자를 우리 지난 시간에 투자론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부채 서비스에 그랬죠. 자, 이렇게 있었던 것들을 자꾸 끌어내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앞쪽에서 지난주 했던 거를 10분간 쭉 복습하고 그냥 나가는 게 어떤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는데 어떤 분들한테는 전혀 도움이 되질 않더라고. 왜냐면 지난주 거 공부를 계속 했던 분들한테는 짧게 정리하는 게 도움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신 분들은 10분간 낭비한다고 뭐라고 막 하시더라고. 그래서 자꾸 기억 속에서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끌어내서 복습을 해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볼까요? 부채, 그렇죠. 서비스액,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부른다 했어요. 이 부채 서비스액과 똑같은 말 뭐라고 했었죠, 우리? 저당 뭐라고 그랬죠? 저당 지불액 그랬죠. 용어, 생소한 용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에 빨리 적응하셔야 되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당 지불액. 자, 그다음 또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원리금 상환액이라고 그랬죠. 원리금 상환액, 원리금 상환액 이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하면 이것이 바로 월마다 갚기 때문에 월부금 그러는 거예요. 월부금 또는 월불이백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갚아가는 금액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묻기를 이런 용어를 다 외워야 되나요? 그걸 말이라고 하냐고. 다 외워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 5월을 기점으로 가면 민경훈 선생님들이 5월 이전까지는 막 외우라 그런 말들 별로 안 해요. 많이. 왜냐하면 분량이 외울 게 얼마나 많은데 그거 다 외우라고 그러면 머리 터져요. 그리고 사실 솔직히 우리의 기억 용량은 2기가밖에 안 돼. 예를 들면. 그런데 외워야 할 거는 한 10기가쯤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은 용량을 초과하게 되지. 그리고 어거지로 저장하면 앞에 게 지워지고 거기다 덮어요. 그런 일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의 기억 용량은 조금씩 늘어나기도 하고요. 실제로 어느 기억할 것과 기억하지 않아도 될 거를 가려내게 돼요. 지금은 잘 몰라요. 어떤 게 더 내가 기억해야 되는지, 어떤 건 외워야 되는지, 외우지 않아도 되는지. 그러나 자연스럽게 하다 보면 이런 용어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나중에 외우려고 해서 외워지는 게 아니라 반복하다 보면 저절로 이런 용어들이 잡히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유념할 것이 융자 원금, 융자 기간, 융자 상환, 융자 잔고, 그 다음 부채 서비스액, 저당 지불액, 원리금 상환액, 월부금 이런 용어 이외에도 진짜 중요한 용어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자율이에요. 뭐라고요? 이자율이란 용어가 중요해요. 극단적으로 말해서요. 이자율은 지금까지 한 얘기 싹 다 합친 것보다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앞쪽 금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이자율이란 개념이다.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이자율과 금리는 같은 말일 것 같아요? 다른 말일 것 같아요? 느낌상. 예, 딱 지금 듣는 순간 이자율과 금리는 같은 말처럼 느낌이 온다. 다른 말처럼 느낌이 온다. 이자율과 금리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자율을 금리라고 한다. 금리 혹은 이자율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은 같은 말로 사용되고 있고요.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제가 뭐 공식 같은 건 원래 잘 이 기초 과정에서 안 하는데 굳이 말하면 융자 원금, 여기가 원금은 융자 원금을 말하는 거예요. 분의 이자. 그럼 융자 원금이 예를 들어 1억 원이고 편의상 이자가 1,000만 원이면 곱하기 100을 해주면 이자율은 몇 퍼센트가 되는 거예요? 10%가 되죠. 다시 여기가 1억 원이고 1,000만 원이면 10% 맞잖아요. 그럼 이자율은 10%다. 그러니까 계산 안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제가. 너무 어려운 계산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자율의 의미는 뭐냐? 이자율의 의미는 한마디로 말하면 방금 1억에 대한 사용료, 1억에 대한 사용료, 1억의 가격. 그래서 뭐다? 아주 쉽게 풀어 말하면 돈의 가격이에요.
이자율 금리는 돈의 가격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고요. 돈의 흐름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뭐냐면 이자율이에요. 다시 돈의 흐름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 그러면 돈은 이자율이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흘러갈까?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흘러갈까?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참고로. 그러면 돈의 흐름의 경우는 이자율이 낮은 곳에서 높은 데로 흘러가죠.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가 높은데 우리가 금리가 낮으면 우리나라에서 돈이 빠져서 미국으로 가요. 그럼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약간 큰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던 돈이 빠져나가면 자본 유출이 발생해요. 그럼 우리 경제는 파탄 날 수 있어요. 같은 규모라도 그러는데 하물며 우리나라보다 약간 더 크기 때문에 당연히 빠져나가면 심각한 물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이 미국의 금리의 수준에 맞춰서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데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경기가 어떻게 돼요?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미국의 경기는 되게 좋아. 그런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기는 경제 위기니 뭐니 하면서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지금 정책 당국에서는 아주 어려운 입장에 있는 거죠. 우리나라 경기에 의하면 금리를 낮춰야 되는데 실은 금리를 낮추면 안 되는 일이 발생해요. 돈이 빠져나가니까. 돈의 흐름은 이자율이 낮은 곳에서 높은 데로 흘러간다. 따라서 금리, 이자율의 의미를 잘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럼 이제 이자율과 관련해서는 어떤 식으로 이자율이 적용되는가를 보면 이렇게 이자율이 적용돼요. 이 중에서 융자 잔고에 대해서 이자율이 적용되는데 융자 잔고에 이자율을 이렇게 곱하잖아요. 그러면 이자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자율이 일정하더라도 돈을 갚으면 융자 원금을 갚으면 융자 잔고가 줄겠죠. 융자 잔고가 줄면 이자가 줄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이자율이 일정하더라도 고정이자율로 이자율이 일정하더라도 융자 원금을 주기적으로 갚아가면 융자 잔고가 줄어서 이자가 준다. 뭔 말인지 아셨죠? 이 의미를 여러분이 알아두십시오. 그러니까 융자 원금을 갚아가면 어떤 융자 제도든 간에 이자는 줄어가요. 갈수록. 원금은 갚았으니까. 말뜻 이해가 되셨죠?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런 내용들을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이자율 제도에 관한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게요. 이자율에 대한 얘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요. A라는 은행이 있다고 가정을 하잔 말이에요. A라는 은행이 있는데 그 A 은행에 돈을 넣는 것 그리고 A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A 은행에 돈을 넣는 걸 뭐라고 하고? 예금이라고 해요. 예금. A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걸 대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A 은행에 돈을 넣는 것과 관련해서는 여기에도 이자, 돈을 빌리는 것과 관련해서 여기에도 이자가 붙어요. 이때 여기에는 예금금리라는 것이죠. 예금이자율이에요. 예금금리. 여기는 대출금리라는 것이죠. 대출금리, 대출이자율입니다. 그래서 예금금리와 대출금리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금융기관 끼고 그냥 이자율이란 말을 아무 말 없이 쓸 때는 주로 그 이자율은 대출금리를 가리킬 때가 많아요. 예금금리보다. 그러나 아무 말 없이 그냥 이자율을 이렇게 하면 대출금리를 가리킬 때가 많긴 한데 여러분 이자율의 경우는 포괄적으로 둘 다를 다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셨나요? 그런데 대출금리가 좀 더 중요하게 많이 우리가 언급되고 사용된다는 걸 알아두십시오. 그러면 대출 창구에서 대출금리는 어떻게 정해지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요. 대출 창구에서 대출금리는 어떤 식으로 정해지는가? 그러면 이제 대출자인 A은행이 차입자인 갑에게 돈을 빌려줄 때 대출금리는 어떤 식으로 적용하는가? 실무적으로 여기는 기준금리 플러스 가산금리예요. 기준금리 플러스 가산금리 이렇게 정해요. 이럴 때 기준금리는 인덱스, 지표라고 하는데요. 지표. 그리고 가산금리는 마진, 이윤이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다? 우선 먼저 A라는 은행이 자금을 예금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돈이 모자라서 은행으로부터 돈 빌려왔다 합시다. 은행이 어디예요? 네, 중앙은행이고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은 한국은행이죠. 그럼 한국은행으로부터 A라는 은행이 돈을 빌려왔다고 가정합시다.
그때 적용되는 금리를 기준금리라고 말해. 한국은행 즉 중앙은행의 공정이율 그것을 가리켜서 기준금리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은행이 정하는 기준금리 이 금융권에 적용되는 그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매월 둘째 주 목요일 날 결정을 해요. 그럼 매월 둘째 주 목요일 날 결정하는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기준금리가 이렇게 올라갔다고 해요. 그러면 당연히 대출금리도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빌려오는 비용,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해 가셔요? 그러니까 일반 은행이 중앙은행으로부터 돈 빌려오는 값이에요. 그게 기준금리예요. 자, 그런데 기준금리가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은행이 정하는 공정이율로서의 기준금리라는 것도 있는데 또한 기준금리가 일반 은행들이 꼭 돈이 모자라면 중앙은행으로부터만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금을 창출하기도 해요. 그럼 우리가 예금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볼 때 오늘 돈 넣었다 내일 찾을 수 있는 그런 예금, 그런 걸 요구불 예금이라 그러는데요. 진정한 의미에서 예금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예금이다, 예금 상품이다 이렇게 말하면 일정 기간 돈 넣고 일정 기간 후에 찾는 정기 예금이나 정기 적금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A은행이 예금 상품을 적극적으로 팔아서 자금을 조달한다 하면 대표적인 예가 이런 거예요. 일반적인 우리 여러분 예금을 하면 은행에 예금을 하면 예금 통장을 주죠. 그러면 예금 통장에는 이름이 적혀 있죠.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유기명이에요, 무기명이에요? 유기명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양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통장 양도할 수 없죠. 양도할 수 없어요. 그런데 무기명으로 발행하고요, 예금을 무기명으로 발행하고 양도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양도성 예금 증서라고 그래요. 양도성 예금 증서 같은 CD인데요. 그 양도성 예금 증서를 발행하는 거예요. A라는 은행이 갑돌이에게 만기가 6개월인데 6개월 만기에 100억짜리의 CD를 10% 할인해서 90억에 팔았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그걸 90억에 샀어요. 그런데 만기 채워서 6개월 후에 가져오면 100억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그걸 90억에 샀는데 갑자기 돈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채권시장에 그걸 2개월 있다가 92억에 마진 붙여서 팔았어요. 그러면 90억에 샀는데 2억 올 붙여서 팔았으니까 수익률이 있겠죠. 그것이 채권시장의 수익률이 되는 거예요. 채권 수익률이라고 그게.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팔면 을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다가 92억에 샀거든요. 그리고 가지고 있다가 2개월 지났는데 돈이 또 필요하네. 그래서 95억에 팔았어요. 그러면 또 마진 붙였죠. 채권시장의 수익률이라고 그랬죠. 병에게 팔았거든요. 병이 그걸 가지고 있다 나머지 2개월 채워서 은행에 갔더니 은행이 말하기를 내가 이걸 갑돌이한테 팔았는데 왜 네가 왔느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줘요. 100억을. 양도성 예금 증서라고 그래요. 이렇게 양도성 예금 증서 같은 것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했어요. 그때 방금 제가 말한 양도성 예금 증서의 금리 이를테면 10%라고 가정할까요? 그럼 여기가 10% 적용했다면 그 돈 끌어온 90억을 대출할 때 여기에 마진을 붙여야 되잖아요. 대출금리에는. 그러면 10% 플러스 알파 2%를 합시다. 그럼 얘는 12%로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90억에 곱하기 12%를 계산해 보시면 100억 8천인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100억을 얘는 돌려줘야겠죠. 6개월 후에. 그리고 8천은 얘한테 마진이 되는 거예요. 말뜻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만약에 CD금리가 올랐다. 만약에 그러면 CD금리가 올랐다. 그 말은 결과적으로 CD의 수익률이 만약에 올랐다.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기쁨의 비명이 돼요. 얘 입장에서는 고통의 비명이 되고. 그래서 언제나 비명은 두 종류예요. 다시 와서 여기에 CD금리가 옛날에는 기준금리로서의 역할을 했다. 그럴 때 CD는 절대 음악 듣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양도성 예금 증서. 양도성 예금 증서 금리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런데 얘는 3개월 단위로 보통 변동이 돼요. 그래서 3개월물이라고 하는데요. 얘가 기준금리로서 역할을 잘했으면 좋은데 잘 못했어요. 자, 기준금리로서 역할을 잘 못하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언론이나 이런 데 통해서 심심치 않게 금융기관들이 영업이익이 아주 많아서 나중에 보면 직원들한테 막 이렇게 돌아가는 것도 많고 또 금융기관에 있는
종업원들이 직장 다니는 종업 그 금융기관의 직장인들이 연봉이나 그런 것들이 다른 분야보다 높은 편이다. 막 이런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돈을 벌길래 또 얼마나 차익을 남기길래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럼 도대체 당신들은 자금을 조달할 때 얼마에 조달해서 얼마의 마진을 붙이는지 한번 공개해봐라. 그럼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다른 건 몰라도 금융기관하고 정부 입장에서는 금융기관하고 언론 부분은 분명히 기업이긴 하지만 개인 기업, 사기업이긴 하지만 공공성이 있거든요. 이 공공성이라고 하는 측면을 무시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 부분과 언론 부분은 개인 사기업이더라도 정부 당국의 규제를 받아요. 특히 금융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런 거를 금융 같은 경우를 그냥 놔둬봐요. 그러면 여러분 은행 입장에서 사금융처럼 안 하고 싶겠냐고. 여러분 사금융 아시잖아요. 그리고 더 나가서 사채 같은 것도 아시잖아요.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러잖아요. 죽으라고 뭐 막 메탄까지 뛰어갖고 일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해. 그 돈 갚으니까 그 나쁜 악당이 근데 원금은 언제 갚을 거야? 그런다니까. 맨날 갚아도 이자만 갚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못 갚으면 그 다음은 뭐래요? 거기에 써 있는 게 뭐야? 그렇죠. 팔 한쪽 이런 거 나오잖아. 팔 한쪽, 다리 한쪽, 그 다음에 구덩이 파가지고 막 이런 거 나오잖아. 그러면 뭐 나중에는 뭐 이거 다 내놓는 거지 뭐. 그러면 은행인들 정말 탈탈 털고 싶지 않겠냐고. 돈 빌려간 사람 거. 근데 그렇게 하면 너나 없이 그렇게 하면 사회적 약자들은 어떻게 사냐고요. 그러니 당연히 적어도 제1금융권이나 제2금융권 같은 이런 제도권 금융 같은 경우는 정부 당국의 규제를 받는 거예요.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아서 하나하나 부분에 대해서 통제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대체 자금 조달 비용이 얼마인지 공개해봐라. 다시 말하면 예금을 끌어오는데 얼마 정도에 끌어오는데 얼마 마진 붙이는지는 좀 알아야겠다. 자, 그래서 예금 있죠. 예금 상품의 금리 평균 낸 걸 좀 공개해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연합회에 소속돼 있는 우리가 말하면 다 아는 8개 시중은행들이 있어요. 그 시중은행들의 예금 상품인데 아까 제가 말한 예금 상품이 뭐냐면 적어도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 같은 예금 상품들이 있겠죠. 그 8개 예금 상품들의 금리를 평균 낸 걸 은행연합회에서는 매월 15일 기준으로 발표하게 되는데 걔를 코픽스라 그래요. 그 코픽스가 뭐냐면 자금 조달 비용 지수 이거를 영어 약어로 따서 조합을 하니 코픽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도 대출 받으러 가면 CD 금리나 아니면 코픽스란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거는 자금 조달 비용 지수 그거를 영어 약어로 따서 갖다 붙이니 코픽스가 됐어요. 읽을 때 그냥 코픽스라고 읽어요. 얘는 6개월이나 혹은 11개월 단위로 변동을 해요. 물론 단기 코픽스는 3개월짜리도 있긴 해요. 이거를 은행연합회에서 발표를 매월 15일 기준으로 발표해서 기준은 15일이지만 만약에 공휴일이면 16일이나 17일 날 발표하기도 해요. 여하튼 그것이 뭐다? 기준금리로 사용되고 있다. 원래는 이걸 대체하기 위해 만들었지만 완전 대체하지 못하고 지금은 같이 사용되고 있어요. 점차 이것의 코픽스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기준금리로서 이렇게 여러분은 CD금리나 코픽스에 대해서 알아두시고 CD금리나 코픽스가 올라가면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거니까 대출금리도 올라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준금리는 모든 차입자에게 똑같이 적용될까요? 달리 적용될까요? 모든 차입자에게 똑같이 적용돼요. 얘는 모든 차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뭐 기초과정이지만 겁나게 어려운 이론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니까 이건 다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 그런데 이건 융자기간 동안 고정될까요? 변동할까요? 융자기간 동안 고정된다, 변동한다? 고정됩니다. 그죠? 아닙니다. 여기서 3개월, 6개월, 12개월 단위로 변동한다고 그랬다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왜 고정된다고 착각한다? 얘 때문에. 혼동합니다. 얘는 변동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자꾸 물어보면 얘는 고정된다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대출금리가 변동하는 건 기준금리 때문에 변동하는 거예요. 얘는 3개월 단위로 변동하잖아. 얘는 6개월이나 12개월 단위로 변동한다 그랬잖아. 변동됩니다. 근데 가산금리는요. 마진입니다. 은행이 먹는 거. 어떤 분이 얼마 넣고 얼마 먹고 이렇게 해주면 안 되나요? 그러더런데 그렇게 못해요. 지금 여기가 뭐 시험에 나오는 말로 해야지. 그러니까 얘는 뭐야?
2%로 땡겨와서 1% 먹는 거. 확 들어옵니까 이 얘기가? 그래서 가상금리는 은행이 먹는 거. 그게 뭐다? 가상금리거든. 마진입니다. 따라서 은행의 이윤이 되는 거죠. 대출자에. 그러니까 이것은 은행마다 똑같겠어 다르겠어? 달라요. 기준이 다르겠지. 그래서 은행 내부 정책에 따라 결정됩니다. 은행 내부 정책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 다음 또다시 얘는 모든 차입자에게 똑같아 다르다. 모든 차입자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차입자에 따라 달리 적용. 예를 들면 차입자의 거래 실적, 연체 실적, 그리고 소득 수준, 신용 상태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융자 기간 동안 고정된다, 변동한다. 고정됩니다. 한번 정해지면 고정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의미를 깔고 있습니다. 갑의 신용 상태가 지금 얼마다라고 평가되면 3년 이내에 좋아질 거다, 5년 이내에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고. 그러니까 만약에 갑돌이가 무진장 노력했고 소득도 올라갔어. 그럼 갑의 신용 상태가 좋아졌겠죠. 그럼 신용 등급이 좋아지게 되면 증빙서류 떼어다가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돼요. 금리 깎아달라고. 안 되면은 기존 거 갚고 다시 대출 받는다든가. 말뜻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가산금리는 차입자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정됩니다. 그럼 결국은 변동금리에 있어서 대출금리가 변동한다는 말은 기준금리가 변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동일한 똑같은 금액 1억을 대출받는데 갑돌이하고 을돌이하고 적용되는 대출금리가 다른 까닭은 가산금리 때문입니다. 말뜻 이해가 되셨죠? 그럼 갑돌이하고 을돌이하고 은행에 갔다. 그래 똑같은 1억을 대출받는다. 금리가 똑같다는 얘기, 다르다는 얘기? 다르다는 얘기예요. 위험도가 큰 사람은 가산금리가 많이 붙어요. 위험도가 낮은 사람은 가산금리가 적게 붙고. 그래서 가산금리 때문에 적용되는 대출금리가 달라지게 된다. 아셨죠? 그렇게 의미를 알아두십시오. 그럼 110페이지에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명목이자율과 실질이자율에 관한 이자율 이야기를 끌어가야 될 텐데요. 이자율 앞쪽에서 이자율의 개념을 잘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시간 한배상 잠깐 쉬셨다가 이자율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시죠.